이게 내 복수야. 그 남자는 제 옷을 거의 잡아 뜯어버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제 몸 위로 차가운 절망이 쏟아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남자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그의 눈길이 제 어깨의 흉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상남이라는 이름, 당신 남편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었어? 방금 전 그 끔찍했던 순간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제가 어쩌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낯선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겠죠. 저는 사람의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 인연의 끈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과거의 그 끔찍했던 날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평온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말입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내린 들풀처럼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라나야 했죠. 가난한 환경도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제 숨통을 조여왔던 건 바로 제가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아주 먼 과거로, 제가 고작 7살이던 그해 지독했던 여름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게는 연년생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래서 제게는 조금 얄미운 존재였죠. 제가 7살이 되던 해의 여름, 우리 가족은 시원한 강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고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와 저는 튜브를 하나씩 끼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죠.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장난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숨 막힌단 말이야. 오빠는 제 머리를 짓누르며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고 제 발이 닿지 않은 깊은 곳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화가 나서 오빠에게서 멀리 떨어져 혼자 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혼자 첨벙거리며 놀고 있는데 엄마가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내 오빠 어디 있니? 같이 놀던 애가 왜 오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저는 그저 모른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해가 붉게 타오르며 강물 너머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엄마와 아빠는 목이 쉬어라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하류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오빠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흔들던 부모님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야 했어요. 오빠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내내 엄마와 아빠의 눈물은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퉁퉁 부어 붉어진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엄마가 제게 다가와 나지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빠는 죽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니? 차라리 내가 오빠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7살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말은 제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이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루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미용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없으니 이제라도 저를 예뻐해 주려는 것이라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해서요. 허리까지 내려오던 제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웬 사내아이 하나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늘 오빠가 입던 낡은 옷들을 제게 입혔습니다. 원래도 오빠 옷을 물려 입곤 했으니 이상할 건 없었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마저 저를 남학생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김상민,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상민아 상민아 하고 불렀습니다.
서윤이라는 제 예쁜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 저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아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해야 하는 건지,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러 가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남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머리를 잘라야 했고 남자 옷을 입어야 했으며 이름까지 바꿔야 했는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엄마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상민이를 아들처럼 키우면 다음엔 꼭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정말 미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빠가 죽고 남동생이 태어나기까지 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부모님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동생이 태어난 후 부모님의 사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가족에게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죽은 오빠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동생만 애지중지하며 예뻐했습니다.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동생을 돌봐줄 누나로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상민아, 동생 기저귀 갈아줘야지. 숙제는 나중에 하고. 친구들이랑 그만 놀고 들어와서 동생 좀 봐줘. 저는 숙제 대신 동생의 기저귀를 갈았고 친구들과 노는 대신 동생과 놀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던져주는 우리 상민이 착한 애라는 칭찬 한마디가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늘 착한 딸, 좋은 누나가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애정 결핍이라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차별에 묻어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은 7월 7일, 남동생 생일은 7월 6일, 딱 하루 차이였죠. 학교 친구들은 제 생일을 들으면 신기해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와, 럭키세븐이네. 내 생일은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 생일을 잊어버리시더군요. 동생 생일은 온 동네 잔치를 벌이듯 거하게 차려주면서도 제 생일은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전날 끓였던 미역국이라도 식탁에 올라오면 다행인 정도였죠. 그게 알게 모르게 제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저는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가고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예뻐해준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인정이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나 책상에 앉아 있어도 상민아 와서 설거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차별 속에서도 남동생 상현이는 참 예뻤습니다 하는 짓도 귀엽고, 어릴 때부터 제가 업어 키워서 그런지 유독 저를 잘 따랐죠. 누나, 누나 하며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을 180도 바꿔버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외출하고 집에 저와 동생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상현이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나, 배고파. 밥 줘. 집에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저는 누룽지라도 끓여주려고 밥솥에 붙어있던 밥알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양은 냄비에 물과 밥을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동생이 부엌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콩이 담겨있던 봉지를 엎질러 부엌 바닥에 콩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현아, 위험하게 여기서 뭐해? 저리 가 있어. 저는 얼른 바닥에 엎드려 콩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남아있던 열알 남짓한 콩을 마저 주워 담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등 뒤에서 끔찍하게 뜨거운 무언가가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한눈을 판 사이 동생이 누룽지가 끓고 있던 양은 냄비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그게 균형을 잃고 제 등 위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제 어깨로 쏟아진 뜨거운 물은 동생의 발등에도 튀었습니다. 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고통은 잊은 채 동생을 번쩍 안아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울부짖는 동생의 발에 찬물을 끼얹어 열기를 식힌 후에야 제 어깨에 찬물을 뿌릴 수 있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셨고 다친 우리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다행히 상현이는 많이 안 다쳤어요. 그런데 제 어깨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번쩍하며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제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너는 13살이나 처먹고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니. 이 등신 같은 게. 엄마, 저도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엄마에게 화상 입은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도 괜찮냐는 말 대신 저를 더욱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등신같이 구니까 내 등 위로 다 쏟아지지. 그만 징징거리고 따라 나와. 엄마는 동생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그 뒤를 절뚝이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의사에게 동생부터 봐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우리 아들부터 좀 봐주세요. 애 발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제 어깨에 상처를 본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보다 따님 상처가 훨씬 심합니다. 이거 흉이 크게 남겠는데요. 일단 따님부터 치료해야 하니 잠시 나가 계세요.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선생님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쳤니? 아이고, 너무 아팠겠다. 조금만 참아. 그날 어깨에 생긴 상처보다 엄마의 차가운 태도가 제 마음에 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린 동생은 제 어깨에 흉터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가득 담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나 때문에 미안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상현이 많이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동생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럼 엄마가 달려와 왜 애를 울리냐고 저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제 몸에 흉터를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작일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제 운명을 결정짓는 서늘한 칼날과도 같았죠. 여보, 우리 상민이 사촌 고모 댁에 보내는 게 어때요? 그 집에 애가 안 생긴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딸을 보내. 저렇게 다 큰 애를 누가 데려다 키우려고 하겠어.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농사일 도울 사람도 필요하다면서요. 상민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후로 아주 먼 친척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아빠 차를 타고 3시간이 넘게 달렸어요. 낯선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조심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다. 오빠까지 잃었는데 너 때문에 상현이까지 잘못되는 날에는 난 못 살아.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지내거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고모와 고모부라는 사람이 우리를 마중 나오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민망했는지 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죠. 여기서 농사일 배우면서 지내. 나중에 이 집 농사 물려받으면 내 한 몸 건사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아빠 하는 일 잘 풀리면 그때 데리러 올 수도 있으니까 고모 말씀 잘 듣고 있어. 부모님은 저를 그 낯선 집에 짐짝처럼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동생과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헤어졌어요. 할머니 댁에 가 있었다고 했죠. 그곳은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더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고모라는 분은 소 2마리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계셔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곧바로 밭으로 나가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똥을 치우고 밭에 가서 잡초를 뽑고 씨앗을 심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농사 짓는 집이라 그런지 먹는 것만큼은 풍족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던 고모에게 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임신한 고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수발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농사일도 거의 제가 도맡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제 친동생이 태어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고모 축하해요.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름은 뭘로 지으실 거예요?
글쎄, 아직 안 정했어. 고모는 그렇게 대답하며 고모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눈빛 교환 속에서 저는 이곳에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으니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진 것이겠죠. 아기가 100일을 넘어갈 무렵 고모부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뭐래요? 뭐라긴요. 못 데려간다고 여기서 계속 키우래요. 일자리까지 잃어서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네요. 설마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하겠어 했는데 저더러 계속 키우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라는데 말 다 했죠 뭐. 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 키워요? 우리 형편에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저는 그때부터는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해서요. 아기 기저귀도 제가 갈고 분유도 제가 타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모는 저를 더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아기가 돌잔치를 치르기 전 저는 또다시 다른 집에 보내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5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집에 너를 보내는 거니까 가서 시키는 것 잘하고 지내렴. 그 집이 아주 부잣집이라 좋은 거 먹으면서 공부도 시켜줄지 몰라.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모는 소개비를 받고 저를 식모로 팔아넘긴 것이었죠. 실제로 가서 살아보니 그 집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상하기 직전에야 제 차례가 돌아왔고 공부는커녕 집안일 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저는 욕부터 들어야 했죠. 도대체 얼마나 싸구려면 이런 어린애를 들여서 일을 시킨대? 하여간 이 집 사모도 정상은 아니네.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기존 가정부 아주머니의 화풀이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가시밭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모님을 많이 닮아 이기적이고 성격에 모난 구석이 많았어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다 싶으면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죠. 학교에서 싸움이 붙어 사모님이 불려가는 일이 잦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싸움의 원인은 그 싸가지 없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은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길고양이에게 몰래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씨는 착한 아이 같아죠. 아마 사장님을 닮은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또 쫓겨난다면 더 이상 저를 받아줄 곳은 없을 거라는 절박감 때문이었죠. 부모님 연락처를 고모에게서 받았지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살피며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여서요. 고모에게 돈 한 번 건넨 후로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어린애가 알아서 척척 집안일을 다 해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정말 좋았던 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모가 저를 보내면서 학교만큼은 꼭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일을 더 잘할 거라는 말까지 덧붙여서요. 그 말이 먹혔는지 저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시간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물론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쉴 틈도 없이 일만 해야 했지만요. 시간은 흘러 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짧았던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어깨를 덮었고 2차 성징이 오면서 몸의 곡선도 뚜렷해져 그러자 큰아들이 제게 이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를 하녀라고 부르며 벌레 보듯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는 제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내 사랑 고백 편지니까. 그러면서 음흉하게 웃어 보이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보라는 강압적인 말투에 어쩔 수 없이 편지를 펼쳤어요. 고3 남학생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속하고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라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야, 내가 이거 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버려? 혹시 나랑 그런 상상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래?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희롱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하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집 옆에 경매로 나와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과 저희 집 사이에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있었죠. 그 골목을 지나려는데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전력 질주를 했고 간신히 대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온 것은 역시나 큰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둘이 뭐 하는 짓이야? 대문 앞에서 저희를 발견한 사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엄마, 집에 빨리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뛰었죠. 하하. 능글맞게 변명하는 큰아들을 뒤로하고 저는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사모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간에 든 쥐처럼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제사를 지내야 하니 지하 창고에서 제기를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평소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어둡고 눅눅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기겁할 만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사모님의 지시로 제가 버렸던 큰아들의 낡고 더러운 이불이 그곳에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놨는지는 불보듯 뻔했죠. 저는 그 이불을 다시 꽁꽁 싸서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마침 쓰레기차가 와서 바로 가져갔어요. 그것도 물고 큰아들은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하냐, 제기, 네가 창고에서 가져왔어? 그럼 받겠네. 우리 신방 말이야. 내가 우리 첫날 밤 치르려고 예쁘게 차려놨는데.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 여기서 뭐해? 아버지가 부르셔. 빨리 올라가 봐.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덕분에 저는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 큰아들의 도움은 그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이 골목길에 숨어 저를 기다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반대편 골목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큰아들이 반대편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골목길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저를 잡아당긴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이었어요. 쉿! 형이 저기 있어. 조용히 해. 좁은 공간에 저희 둘은 숨을 죽인 채 몸을 밀착했습니다. 작은아들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그는 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고 어느새 저희는 집안 사람들 몰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그의 형이 군대에 가고 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모님은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발정이라도 났어?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애를 만나. 사장님은 악담을 퍼붓지는 않으셨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가까이 있는 여자한테 마음 주는 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한순간의 감정일 뿐이다. 그리고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결국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가 너무나 큰 희생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저 없는 세상이 더 불행하기에 저를 택한 것이라고 말해줬죠. 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전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가 잡초처럼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노동부터 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 하나 믿고 저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을 보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이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사장님은 믿었던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무척이나 크신 듯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애써 웃으며 돌아섰지만 밤마다 혼자 마당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던 시부모님께서 예고도 없이 연락을 해온 것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병원으로 오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병상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뵐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산처럼 커 보였던 분이 앙상하게 마른 채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하셨죠. 아버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사이에 몰라보게 쇠약해진 아버지를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서 기운 차리세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인사를 마치자 시어머니는 우리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영재 내가 아버지 회사를 맡아줬으면 한다. 네? 그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형이 아버지 회사 일을 돕고 있지 않았습니까? 형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낯빛이 어두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형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게 그놈 탓도 크다. 무슨 일인데요?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하시다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의 시아주 뻔히가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 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도우미에게 못할 짓을 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제 버릇 개에 못 준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졌으니 남편이 회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이 사람을 두 분의 며느리로, 이 집안 사람으로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야 당연한 소리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미안했다. 서운한 게 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쉽게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우리 가족은 그날부로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제게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12평 남짓한 좁은 집에서 아등바등 살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생활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회사 일을 배우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고 남편 앞에서는 저를 끔찍이 아끼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어느새 마음을 놓는 듯했죠. 하지만 남편이 지방 공장으로 며칠간 출장을 간 날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드세요. 제가 과일을 깎아내밀자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기다 놓고 가거라. 아, 참, 냉장고에 보니 썩어가는 사과가 있던데 넌 그걸 먹는 게 어떻겠니? 네가 원래 하던 일이잖니. 먹다 남은 음식 치우는 거.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친절은 아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다는 것을. 남편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고는 저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우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준우야,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돼서 너처럼 훌륭한 여자 만나야 한다. 내 엄마처럼 식모살이나 하던 천한 여자 만나면 남자 인생만 고달파지는 법이야. 내 아비처럼 말이다. 그런 끔찍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이를 제 방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우리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해서 널 낳게 되었는지 할머니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설명해 주어야 했죠. 남편이 돌아올 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동안 내 아들, 너 때문에 누려야 할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았다. 이제라도 제자리 찾게 하려면 우리 고부 사이가 좋아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준호, 그의 머리가 꽤 좋더구나. 교육만 잘 시키면 아주 크게 될 아이엔. 내 하찮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식 앞길 막는 어리석은 어미는 되지 않길 바란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 때문에 대학도 마치지 못한 채 꿈을 접어야 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까지 시집살이쯤이야.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시어머니와 저는 가면을 쓴 채 사이좋은 고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남편은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아들은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두가 차분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때 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잠시 출소한 시아주번이었죠. 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하녀가 상복을 다 입고 있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라도 된 거야? 그는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큰아들의 행패에 쩔쩔매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진정시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조금 진정된 아주버님은 제게 다가와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는 나이 드니까 더 예뻐졌네. 아이, 나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취향이 내 동생 쪽이었나 봐. 아주 섭섭하게 말이야. 그의 더러운 눈빛과 말투에 남편이 분노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무리 형이라도 내 가족 무시하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내가 어쩔 건데? 뭐 감방이라도 따라 들어올래? 어차피 나 오늘 다시 들어가야 돼 임마. 아주버님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제 앞에 나타나 윙크를 날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재수씨, 우리 2년 뒤에 꼭 다시 만나.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런 인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시아버지 상을 모두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당신이 왜 말 안 했는지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우리 이제 분가하자. 분가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다가 넘어지셔서 무릎까지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분가는 미뤄졌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지옥 같던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분가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제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피했고 회사에 다녀온다며 외출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온통 다른 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보였죠. 친구에게 넌지시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100% 바람이야. 내 주변에도 그런 남자 있었어. 핸드폰 추적이라도 한번 해봐. 하지만 저는 차마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꽤 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준우랑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집이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마.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알겠지? 절대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절을 걸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경고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척 숨을 죽이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밖에서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현관문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자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에 눈을 갖다 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며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비명 소리를 들었는지 밖에 남자는 더욱 거세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라고. 그는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 문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누구신데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경찰? 어이가 없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무슨 경찰이야. 진아, 너 거기 있지? 양지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에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라는 사람 여기 없어요. 집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그럼 문 열어봐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돌아갈 테니까. 그건 안 돼요. 아, 진짜 미치겠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랑 내 아내랑 지금 바람나서 도망갔다고요. 알기나 해요?
예상치 못한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문 밖에서 울부짖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아내와 바람난 남자의 집 주소가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했을 때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 남편의 회사였으니까요. 그동안 수상했던 남편의 행동들, 의문의 전화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한 아내가 사라진 날짜는 남편이 출장을 떠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한 거 억울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이 복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자신의 불륜이 들킬까봐 저 남자와 제가 마주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앞집에 사는 성당 신자분들이 신부님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5살은 어려 보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물을 뜨러가는 동안에도 저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남자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제 이름 박상남으로 된 재산세 고지서를 힐끗 보는 것 같았죠. 왜 하필 박상남이야? 기분 나쁘게 진짜. 남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단숨에 들이켠 후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에 찬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고 그 남자도 저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려 했지만 힘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그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같이 복수하자면서요. 이게 내 복수야.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발버둥 쳤지만 그는 제 옷을 거의 잡아뜯었습니다. 절미 제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남자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옷이 찢어지며 드러난 제 어깨의 흉터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상남이라는 이름, 당신 남편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었어? 그래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저는 화장대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그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전의를 상실한 사람처럼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옛날에 동생이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동생은 왜? 제 이름이 박상현인데 혹시 저 알아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 집에 쳐들어온 괴한이 어릴 적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던 제 동생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어릴 적에 저 때문에 어깨에 화상 입은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 이름이 박상남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발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 정말 상현이니? 그렇게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가와 저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옷을 하나 꺼내 제게 건넸죠.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동생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우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이 집에 찾아가 보라는 의문의 우편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김에 복수하러 왔다가 제 어깨의 흉터를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우편물 좀 볼 수 있을까? 동생이 건넨 편지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삐뚤빼뚤하고 기분 나쁜 글씨체, 그건 틀림없이 시아주버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주버님 출소하셨어요? 어머,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웬일이니? 나온 지 몇 달 됐다. 모범수로 일찍 나왔지. 지금은 여자친구랑 부산으로 여행 갔어. 부산,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우리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을 해치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감방 동기였던 동생에게 일부러 접근해 아내를 꼬드겼고 남편을 유인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협박하고 괴롭혔던 것도 모두 아주버님의 짓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주버님과 동생의 전 아내는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큰아들을 완전히 외면하셨죠. 동생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를 다시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동생에게 회사 일자리를 주었고 성실하게 일한 동생은 몇 년 후 회사 동료와 재혼하여 지금은 예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합니다. 그 끔찍한 인간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회사를 모두 정리해서 동생네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민을 가자고요. 저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약 그날 그 끔찍한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늘 우리 남매를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남은 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